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2017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새해 계획으로 세웠던 건강관리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보통 40대가 넘으면 그동안 건강하던 신체에서 여기저기 고장 시도를 부리게 되는데요. 특히 기름기 많은 음식 섭취와 운동 부족 등의 이유로 지방간, 또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은 캐나다 한인의사협회 소속 이승준 가정의를 모시고 증상이 없어 더 위험한 침묵의 병, 고지혈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오프닝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침묵의 병, 그게 바로 고지혈증이라고 해요. 맞는 말인가요? 예. 네, 그만큼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지혈증이란 정확히 어떤 병을 말하는 건가요? 예,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혈관에 떠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질병을 말하는데요. 네. 이 고지혈증의 중요성은 심혈관 질환, 예컨대 심장마비,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은 이 혈중 콜레스테롤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 혈중 콜레스테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맥경화, 그래서 혈관에 지방이 낀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지방이 LDL 콜레스테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LDL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되면 심장마비, 뇌에 가는 혈관이 LDL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되면 뇌졸중이 생긴다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둘째로는 H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 외의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뭐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면 얼핏 다 나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콜레스테롤 또 따로 있기도 하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혈중 콜레스테롤은 네. 말 그대로 혈관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네. 피를 뽑아야 알 수 네.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공복 후에 피 검사를 하기를 권장했지만 2016년도 캐나다 심혈관 협회 지침서에 따르면 공복을 하시든 공복을 안 하시든 콜레스테롤의 레벨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복을 하지 않으셔도 이제는 이 피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바뀐 거네요. 그거는 저희가 몰랐던 그런 사실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은 이 검사가 고지혈증 검사가 필요한 또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의 병이라 하죠. 그래서 고지혈증은 보통 본인이 네. 지각을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증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 정기 건강검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증상이 나오지 않는 병들을 건강한 성인들에게 해주는 것을 선별검사라 하죠. 그래서 네. 고지혈증 검사는 선별검사 중에 하나로 캐나다 심혈관 협회에서는 모든 건강한 성인 남녀 4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매 5년마다 이 피검사를 하기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40세 이상의 성인 남녀의 경우 이 피검사를 5년 만에 한 번씩 한다라는 얘기는, 권장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 오로지 이 고지혈증 검사만을 위한 그런 검사는 아닌 거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네. 4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건강한 성인들에게 또 다른 레커멘데이션은 당뇨에 관한 선별 검사도 있기 때문에 네, 같은 맞아요. 피 검사를 하실 때 보통 콜레스테롤도 체크하실 수 있고 또 당뇨에 관한 검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만일 예를 들어서 4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제 나는 조금 염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뭐 가족 병력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검사를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네. 레커멘데이션에는 전제가 있죠. 그래서 건강한 성인 남녀 네. 40세 이상이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은 이러한 네. 위험성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만약에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40세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그 전에 아무 나이 때든지 또 자주 이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위험성에 포함이 되는 환자들은 우선 지금 흡연을 하고 계시는 환자, 비만인 환자,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병력에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미 위험성이 증명이 되신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당뇨,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가족력 중에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가족이 있으신 분, 또 가족력 중에 이른 나이에 심혈관 질환이 발병되신 분들이 있는 가족들은 이러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성이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40세 전에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요새는 사실 이게 피 검사를 하면 그 결과가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다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 같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와도 뭘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제일 중요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중요성은 저희가 이러한 모든 목표치를 할 때 LDL 콜레스테롤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LDL 콜레스테롤이 단위가 1단위 정도 떨어질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20% 정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LDL 콜레스테롤을 그 인터넷으로 열람을 하셔서 나오는 그 절대 값어치만 아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LDL 그 수치, 값어치를 아는 거 외에 그 중요한 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네. 아신 그런 결과에서 나오는 절대 값어치 외에도 네. 본인의 가정의를 찾아가셔서 가정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네. 입력하여서 알려드려야 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는 결국엔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는 이유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을 가정의께서 그 입력하시면 모든 환자들을 3가지의 그룹으로 나눠서 분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네. 위험성이 제일 높은 그룹, 위험성이 중간인 그룹, 위험성이 낮은 그룹으로 분리를 해드리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LDL 콜레스테롤의 절대 값어치가 본인이 속해 있는 그룹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어치가 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값어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게 좋은 거죠, 값어치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룹을 네. 본인이 속한 그룹이 어느 그룹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겠네요. 그래야 이제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향후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결국에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콜레스테롤 값어치를 수치를 낮추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생활 습관에는 여러 네.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식이요법이 되겠고요. 네. 둘째로는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나눠서 하시고 근육 운동을 적어도 일주일에 2번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연, 네 번째로는 과한 음주를 피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시는 것도 콜레스테롤의 그 관리를 하는데 중요합니다. 네. 제가 선생님 말씀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하나도 실천이 되고 있는 게 없거든요. 운동도 안 하고 숙면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런 것들이 다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이제 좀 적당한 수치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낮은 수치로 값어치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식이요법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단 위주로 저희가 식생활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많은 리서치가 이루어지고 또 때에 따라서 레커멘데이션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까지 돌아보셨을 때 육류, 계란, 특히 뭐 계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 그리고 유제품에 관해서 뭐 먹어야 된다 아니면 피해야 된다 말이 많은데요. 네. 캐나다 심혈관 질환 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육류, 계란, 유제품에서 섭취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하지만 꼭 피하셔야 할 음식은 네. 전이지방이라든지 전이지방이 어떤 거죠? 예, 전이지방이라는 건 여기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러한 네. 음식들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네. 지방이고요. 그리고 포화지방, 또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음식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은
줄이셔야 피해야 되고요. 되고요. 네네. 그리고 그 대신에 불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 여기에 나오신 대로 네네. 그러한 음식들은 권장을 해드리고요. 야채나 과일, 특히 콩이나 두부 같은 네. 식물성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은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지혈증 환자들은 이제 약을 복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환자들이 그 약을 복용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네. 이런 생활 습관은 사실 모든 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하셔야 거죠. 되는데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시되 네. 꼭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셔야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은 사실 콜레스테롤의 값어치와 상관없이 약을 복용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그렇죠. 이러한 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미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다고 증명이 되신 분들은 네. 꼭 예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약을 드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예로는 네. 이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향후 10년간의 심혈관 질환을 발병될 수 있는 그룹이 제일 높은 그룹으로 나오신 분, 네. 아니면은 이미 심혈관 질환이 발병이 되신 분, 네. 그리고 만성 질환, 그런 당뇨나 신장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레벨과 상관없이 꼭 콜레스테롤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꼭 약을 복용하셔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가장 위험한 그 위험군에는 속하지 않지만 조금 높다, 중간 정도 되는 수치가 값어치가 절대 값어치가 그런데 약을 복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수치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운동요법이라든지 식이요법을 통해서 낮출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꾸준하게, 물론 계속해야 되는 거겠지만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낮춰주고 나서 안 해도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어떤가요, 실제로는? 예,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그룹 중에 위험성이 제일 큰 그룹에 속하신 분들은 네. 꼭 약을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 나머지 두 그룹에 속하신 분들은 네. 어느 정도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값어치가 어느 정도는 허락이 되는 문턱 값어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턱 값어치를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도달하실 수 있다면 약을 권장해 드리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그러한 그 문턱 값어치까지 감량을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제일 힘든 사항이죠. 꾸준히 하셔야지 그것을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낮춰줬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중간 정도 위험군이었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식이요법도 병행을 해서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많이 낮춰졌어요. 안정권으로.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해도 되는 건지 그 이후에도 그냥 계속 관리를 혹시나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러한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매우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턱 값어치는 정해져 있는데 그 문턱 값어치에 도달하지 않게 관리를 하셔서 그러면은 좋은 뉴스이지만 그것을 또 관리를 하지 않으실 때는 네. 항상 그 LDL 값어치가 그 문턱 값어치의 이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다 하셨는데도 만약에 그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도 그 문턱 값어치에 도달하지 못하신다면은 콜레스테롤 약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네. 하지만 그러한 본인이 하시는 노력으로서 그 값어치를 충족을 하실 수 있다면 콜레스테롤 약을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약을 이미 이제 복용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계속 관리를, 약을 복용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임의대로, 사실 가장 위험한 경우긴 하지만 임의대로, 나는 좀 약도 먹었고 운동도 같이 하다 보니까 낮춰진 것 같다라고 해서 임의대로 그 약 복용을 하는 걸 중단을 하셔도 되는 건지, 만일 중단했을 경우에는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시면은 이미 약을 드셨다는 네. 것은 이러한 모든 노력을 하셨는데도
그 값어치를 도달하지 못하셔서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 경우에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러한 그 약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셔서 그런 이제까지 노력을 하지 않으셨던 거를 더 노력을 하신다면은 그러한 콜레스테롤을 더 좋게 하실 수 있는 게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시다면은 꼭 그 약을 중단하시고 싶으시면 네. 중단을 하셔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단을 하시고 그 생활 습관을 꾸준히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 또 약을 중단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콜레스테롤을 다시 체크해서 그 값어치에 계속 충족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상식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콜레스테롤 약은 복용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냥 라이프타임으로 평생을 드셔야 된다.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뭐 좋아지면 끊었다가 또 나빠지면 또 다시 복용하셨다가 필요에 따라서 복용하는 약인 건지요? 예. 콜레스테롤 약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방과 관리를 하는 약이기 때문에 사실 예방과 관리는 어느 정도의 뭐 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약을 복용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뭐 이러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뭐 예방 차원에서 오는 베네핏이 그렇게 그다지 크지 않다면은 그러한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께는 콜레스테롤을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지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이유는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 약에는 어떤 부작용이 없을까요? 예, 이제까지 말씀드린 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은 보통 제일 많이 쓰고 제일 권장을 해드리는 약은 네. 스타틴 계열의 약인데요.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의 제일 흔한 부작용은 근육통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통은 크게 그런 큰 근육에서 생기는 근육통인데요. 이런 근육통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이러한 생활을 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셔서 약을 중단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스타틴 계열에서 나오는 근육통에 관해서 네. 이것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네. 비타민 D라든지 네. 이런 영양제를 드시면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근육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캐나다 심혈관 협회에 따르면 코엔자임 Q10, 비타민 D 이러한 영양제들은 콜레스테롤 약을 통한 근육통의 부작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권장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설이네요. 남들이 그냥 생각하고 듣고 믿는 그런 얘기가.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느끼는 이런 어떤 다른 여타약도 부작용이 없는데도 어떤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 콜레스테롤에 대한 그 나쁜 면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고는 약 복용을 이제 중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요? 예, 그래서 이러한 매체들에서 그 콜레스테롤의 약에 관한 네. 나쁜 면에서 많은 집중을 하는 경우가 종종 네,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은 증명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증명됐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콜레스테롤 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 심혈관 질환을 위험을 낮춰주는 베네핏에 비교했을 때 현저히 의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약에 대한 위험성, 약에 대한 나쁜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제가 꼭 고려를 해보시라고 권유하는 것이 이 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도 그러니까 저울질을 했을 때 반대편에 있는 이 베네핏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콜레스테롤 약을 오래 복용하시는 분들께 항상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고지혈증은 치료나 완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고지혈증은 항상 예방 그리고 관리를 하는 것,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방이나 관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베네핏은 저희가 우리 몸에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그런 큰 증상이 있어서 어떠한 약을 먹었을 때 그 증상이 완화된다면 그 약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고마워하고 맞아요. 그러한 생각을 하지만 이런 예방과 관리를 했을 때의 결국의 결과는 심장마비, 뇌졸중이 안 나오는 것이 결과이거든요. 그랬을 네. 때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나 의미를 좀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뭐 말 그대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침묵의 소리 없이 찾아와서 어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 고지혈증, 만성질환, 오늘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서 이제 예방하시고 또 꾸준히 관리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식습관의 서구화와 과도한 스트레스 축적 등으로 현대인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혈관 관련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질병이 바로 오늘 다뤘던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